안녕하십니까. 호시민의 인사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좀 일찍 눈이 떠졌네요. 일찍 눈이 떠졌어. 방송 후에 아침 먹으러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치민에 들어온 지가 2000년대부터니까 벌써 한 26년 정도 됐고요. 오늘은 국제결혼 이 업에 대해서 좀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지금 신랑들한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결혼이라고 이제 생각됐던 부분들이 뭐 한 26년, 7년 이전부터 이제 국제결혼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국제결혼은 이게 이제 등록제도 아니었고, 허가제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 이제 뭐 신고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 이제 신고된 업체가 한 2,500개에서 좀 많을 때는 5,000개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 이제 업체가 있었고, 또 이제 이제 종사자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 한 5,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국제결혼업을 이제 밥을 먹고 살았었어요. 이게 이제 2000년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업에 들었을 때는 국제결혼이 이제 당시만 해도 뭐 중국이 이제 1등이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초창기였죠. 초창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뭐 2006년, 7년 요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거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현수막 영업이었죠. 현수막을 이제 뭐 지금 이제 나이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예전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시골길, 농로길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 베트남 여자와 처녀와 결혼하세요. 뭐, 그리고 뭐, 베트남 여성들은 뭐,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런 현수막들이 그 당시에는 막 보일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암묵적으로 뭐, 관공사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했던 게, 예전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장려하던 이제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게 이것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계산하기에 아마 2010몇 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게 한 4박 5일, 5박 6일 만에 그 당시에는 신부들이 한 달 반, 2달이면 한국을 입국을 했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사고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한게 뭐 국회의원 뭐 어떤 분이 뭐 그걸 발의를 해서 이걸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아마 1년인가 2년인가 유예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허가제로 그 다음에 이제 등록제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등록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아마 그래도 초창기에 하시던 분들은 아마 처음에 그래서 한 2,000개 정도? 2,000개 정도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2,000개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점차 이제 숫자가 줄어들죠.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신랑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차 이제 개인적인 소개로 해서 이제
한국에 가는 신부들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제 신랑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사고율이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서 발생하는 사고율보다 개인적으로 소개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쉽게 말하면 업체를 통한 사고는 뭐 공론화도 되고, 또 이제 뭐라 그러죠, 신고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사고는 신고에도 훅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친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신고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지금도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업체를 통한 사고보다 지금은 이제 더하죠. 개인적인.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70%가 업체를 통한 진행이 있고 30% 정도가 이제 개인적인 소개로 한다면 지금은 아마 거의 5대5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더 많은. 앞으로는 이제 뭐 개인적인 소개가 한 70, 업체를 통해서 30이면은 실제로 이제 사고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소개로 인해서의 사고는 어떻게 보면 업체를 통해서 일어난 사고보다 좀 더 안 좋습니다. 뭐 그런 이제 사고의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안 좋아요. 더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신랑들한테 피해는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개라서. 제가 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지금 이제 신부 사촌 동생이라고 친척을 소개를 하고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그런 이제 신부 친척들이나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그냥 해도 업체인 나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방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이게 업체라는 게 종류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뭐 2가지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종류가 꽤 많습니다. 업체는. 제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한국에 있는 업체겠죠. 그러니까 정식 등록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식 등록 업체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꽤 큰 업체는 그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고 그 밑에 뭐 지사든 뭐 자회사든 이런 형태로 그 회사가 거의 전국적으로 1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한배라든가 청사초롱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요. 뭐 그런 데를 이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그게 본사 개념이에요. 본사 개념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협력업체가 쭉 해가지고 한배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거의 한 700몇 개가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지사에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뭐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1200을 받으면 거기서 한 500원 자기들이 이제 수익을 챙기고 700을 이제 이제 본사한테 입금을 하니까 그럼 본사는 또 여기 와서 이제 또 에이전시한테 사람을 넘기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제결혼이 안 좋아진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결국은 수익의 한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 가지고 이제 본사도 먹어야 되지, 여기 또 베트남의 현지 에이전시도 먹어야 되지, 또 이제 마담도 먹어야 되지, 이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수익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냐? 이제 뒷돈을 챙겨야 되고, 신랑들 눈팅이를 쳐야 되고,
뭐 신부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금도 가짜금을 써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그게 안 드러나지를 않잖아요. 그럼 이게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 더 지났죠. 26년이 지났죠.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에이전시 일을 안 한 게 벌써 제가 2016년부터니까 한 10년 됐잖아요. 제가 한 16년을 그렇게 일을 했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에이전시들이 받는 돈은 똑같아요. 더 올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국제결혼이 물론 환율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500에서 1,800 정도. 물론 2,500, 3,000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각자 자기가 그거를 가성비를 따질 줄 알아야 되지. 비싼 게 좋으시면은 비싸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비싸다고 아가씨의 수준이 좋고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수익을 얼마를 더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회사에 돈 주는 게 좋으시면 비싼 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때도 똑같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인연 만들기는요 쉽게 말해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왜 비쌌느냐? 그때는 저 말고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마담하고 거래를 안 하고 직접 아가씨를 모집하고 또 기숙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들을 미리 교육하고 화상으로 이제 통화하고 소개팅을 오고 카톡으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집에서 직접 결혼식을 하고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 여러 군데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거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 생긴 데만 그렇게 하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못 바꿔요. 그리고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저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시는 분은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건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제 신랑들이 이제 흔히 이제 공격하는 게 무허가 업체. 한국에도 무허가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한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다 무허가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회사를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닌데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거죠. 그거는 회사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2건 이상 하게 되면 그게 업체예요. 2건 이상 하게 되면 업체입니다. 그렇게 영사관이나 모든 데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무허가 업체가 한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저희들처럼 있죠. 근데 이게 등록을 하려면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국에서 그냥 내가 사무실만 차려놓고 그냥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와 그 다음에 이제 범죄경력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실사까지 나옵니다. 실사까지. 보통 업체를 하나 차려서 그걸 등록증이나 이 모든 걸 다 구비하려면 짧으면 한 2달, 길면 한 4, 5개월 더 걸려요. 또 그걸 또 대행해주는 행정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1억이라는 이제 자본금도 넣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1억이라는 돈이 없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베트남에서 여기 베트남의 현지에서 현지 진행실장, 그 다음에 베트남 현지 이사, 한백 카페, 예전에 유명한 동석 카페, 그 다음에 공사방, 그 다음에 진짜 숱한 카페들이 생기고 업체들이 생겼다가 이게 부침이 있죠.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주로 보면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간을 이제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는 업체를 두둔을 하자면요. 이상하게요. 업체를요. 등록을 해놓으면요. 더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규제에 묶입니다. 더 많이 규제에 묶여요. 차라리 그냥 맘 편하게 하는 게 제일 뭐 편하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 등록증을 만들고 업체를 뭐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베트남에서 내가 일하는데 무슨 보험하게 되냐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차피 베트남은 다 불법이에요. 뭐 어떤 분 지난번에 뭐 보니까 베트남 국제 뭐 법을 몰라서 뭐 불법이라 그러는데 몇 가지 뭐 이걸 지키면 불법. 걔 풀떠도 뭉순. 그 사람이 진짜 그냥 수박과 달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면 왜 라이센스를 안 주겠어요? 베트남 국가의 입장에서도 차라리 라이센스를 줘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는 게 좋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받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베트남 정부에서 이 라이센스를 뭐 어떤 회사에 준다. 그러면 10억도 드리겠다는 회사들이 많을걸요? 10억 드리고 100억 벌어드리면 되잖아요. 아무도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신고를 못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 합법적인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저는 영업 안 합니다. 여기 있는 불법적인 업체들만 다 신고하러 다니죠. 그러고 나서 가격을 2,000이든 3,000이든 내가 올리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뭐 어떡할 건데? 왜 베트남에 와서 일을 하려면 합법적인 업체에 통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불법입니다. 이게 없어요, 이 라이센스 자체가. 뭐 그거를 뭐 남자들한테 돈을 받네, 뭐 여자들한테 뭐 돈을 받네, 이거를 뭐 2사람 이상 단체 미팅을 시키면 안 되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불법이에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두 지역에서 손을 합쳐서 일을 하는데 한 군데는 합법이에요. 근데 한 군데는 불법이에요. 그럼 이거는 불법이죠. 어떤 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맞죠? 그러면 당신은 베트남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트남 법을 따라야죠.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베트남에 들어와서 내가 한국 법만 따릅니까? 베트남 법은 안 따라도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안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해봐야, 예전에는 그 현수막을 걸고 이런 시대 때는요, 사무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좋은 몫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무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근데 최근에는요, 제일 첫 번째, 사무실을 보통 공유 오피스나 뭐 아니면 이름 없는 오피스에 뭐 십몇 층에 이런 데 씁니다. 물론 뭐 시골에 가면 뭐 버스터미널 이런 데 있지만, 그분들도요, 요즘 누가 사무실, 여러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사무실 돌아가서 거기 가서 상담하고 계약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하죠. 공유 사무실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누가 뭐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뭐 인터넷이나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뭐 카톡이나 뭐 아니면 밴드에서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뭐 화상 통화를 하려면 이제 사무실로 오거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이제 계약서 쓸 때 사무실. 아니면 또 왜냐면 그것도 별로 그간 게 신랑들을 만나러 가는데 신랑들이 사무실에 와서도 만날 수도 있지만 신랑 집 근처에 가서 만나보고 저녁도 먹고 그 신랑 집도 방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회사죠. 그래서 진짜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정도는 확인을 돼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시는 회사가 90%예요.
저희들한테 한국에 있는 업체가 여기서 신부님을 만나봐라, 신부님 집에 먼저 가봐라 이러지만, 제가 그러죠. 여기는 한국보다 더 이제 뭐 교통이라는 게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죄송한데, 예? 신랑분들 만나러 가시냐고요?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그 제가 7,000명, 그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한 6, 7,000명 되잖아요. 6, 7,000명이 되는 신부집을 다 저보고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도저도 아닌데 또 국제 결혼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이 브로커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차라리 우리 어제도 누가 저한테 잠시만요. 이 재민이가 그냥 죄송합니다. 재민이가 제 말을 듣고 브로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요, 어제도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화상통화 때까지 돈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화상통화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화상통화를 끝내고 두 분이 이제 마음이 들면 한국에서 이제 카톡 교제로 한 달, 두 달, 뭐 많으면 석 달, 그거는 기간은 크게 문제를 안 삼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계약금을 입금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사장님이 한국에 사무실이 없는데 제가 뭘 믿고 사장님한테 돈을 드립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보스가 그랬죠. 한국에 사무실이 있든 없든 저도 업을 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밴드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 아니면 카톡이 이런 저 이제 카톡 채팅 이제 오픈 채팅방인데 거기도 있으니까 제가 돈을 받았는데 그런 걸 하면 사장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16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 제가 돈 받고 일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의 평판 같은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반적인 업체보다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리고 그 돈을 제가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잖냐. 그래서 한 4번, 적으면 4번, 많으면 한 5번 정도의 돈을 나눠서 받는 건데, 그거를 못 믿으시겠다. 그럼 똑같은 거지 않았냐. 우리가 카톡을 연결했는데 사장님이 내한테 돈을 안 주시고 사장님 나중에 들어오실 때 주시겠다 그러는데, 둘이서 카톡으로 다 했는데 누가 사장한테 회사에다가 돈 주고 싶은 마음이 누가 들겠어요?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받은 만큼의, 쉽게 말해서 그 돈을 띵가 묶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진짜 그게 사기겠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카톡만 알려주고 저한테 돈을 안 주면 제가 뭐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는 거다. 근데 그건 이제 차후의 일이고. 그럼 브로커가 뭐냐? 말 그대로 신랑과 업체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중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브로커예요. 그럼 이 브로커가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브로커들이 많아요. 자,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국제결혼 카페,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면 이제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내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하루 종일
종일 그 안에서 죽치고 있으면서 이제 그걸 낚시한다 그러거든요. 낚시하는 브로커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반전문가예요, 반전문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걸 업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내가 이런 업체를 선택했는데 혹시 그 업체에 피해받은 분이 있냐, 뭐 이런 거를 막 물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분은 뭐 피해를 봤다 하고 막,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사실 모르죠. 피해를 봤으면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카드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막 쪽지도 오고 뭐 댓글도 달리고 막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서 나는 국제결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글을 남겨도 거기에 뭐 오는 쪽지 뭐 그 저기 댓글 엄청 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카페가 이제 또 이게 웃기는 게 예전에 좀 괜찮은 카페들이 있었어요. 네이버에 국제결혼을 하거나 이래 한배 가족이 되면 이런저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카페들이 있었는데 이 카페를 또 주인이 또 그걸 업체한테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돈을 받고. 하나가 그게 업체 카페가 된 거예요. 나무 업체 카페에 가가지고 또 직원들, 거기 있는 회원들 낚시하는 이제 업체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적게는 뭐 150만원, 많게는 뭐 300만원까지도 받아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업체다, 무엇 업체다, 이거보다 가장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바로 이 브로커들이었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업체가, 신랑들이 브로커들한테 돈을 주진 않겠죠. 뭐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을라나? 뭐 않겠지만, 신랑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내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뭐 이 사람이 중간에서 뭐 좋은 업체 소개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업체에서 주죠, 신랑, 브로커한테.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아서 챙기겠냐? 신랑한테 결국은 웃돈을 받아야 돼.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업체는 그 신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브로커들은 돈 받았다고 그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책임지나요? 책임 없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드러나지, 자기는 겉으로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제결혼 피해 카페에 가면 그런 브로커들 진짜 많습니다. 뭐 하면 막 도와줍니다. 막 이렇게 하세요. 막 전화 통화하면 또 더 자세하게. 그 사람, 또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뭐 참 좋은 사람이다. 자기 시간 자기 정보 그거를 피해본 저 사람한테 막 도와주고 이러니까 돈이 되니까 그걸 보니까. 또 장애인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럼 그분들은 주로 보면 또 장애인을 또 중간에 또 보내고 그건 더 받아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최근에는 모든 회사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제가 뭐 유튜브 편집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주로 하고 많은데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은 도태가 돼요. 막 20년, 25년, 15년 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도태가 돼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도 별 재미도 없어요. 영상의 퀄리티가 벌써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잘해요. 젊어요. 이런 사장들의 특징이 뭡니까? 경험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코로나 이후에 이 업체에 도로 뛰어드신 분.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상위에 뭐 한 10개 업체면 8, 9개 업체들은 다 그분들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약속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터지면 앗뜨고 이제 이러겠죠. 그게 한 5년, 7년씩 제가 그러잖아요. 뭐, 어제도 이제 그런 영상 올라왔더라고요. 뭐, 베트남에 뭐, 우리 한국의 누구누구 아이돌처럼 닮았는지, 그 이상이 아이돌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들어갔는지 뭐,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그걸 이제 막,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이제 결혼하고 오신 분 3개월도 안 됐는데, 그걸 이제 거기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게 다 계약서에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면 뭐, 다만 이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제 뭐 그걸 빼준다고 그랬겠죠. 그래 찍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 10년 된 지난 부부들 찾아가서 얘기 들어보고 찍어보라고요. 그래야 그분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진실된 얘기고 신랑들한테 5년 10년 후를 할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거지. 아, 꼴랑 이제 한두 달 된 애들한테 뭘 들어요? 한참 좋을 때죠. 거기서 무슨, 물론 뭐, 그 중에서도 또 사고 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이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웃기는 게 뭐냐. 이제 유튜브를 통한 브로커들이 판을 쳐요. 유튜브에 의한 브로커가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지금 열 몇 개가 넘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어떤 업체를 추천한다. 그 업체에 통해서 이제 뭐 거기 가면 뭐 100만 원이고 150만 원이고 할인해준다.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자기가 먹는 거는 좀 적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사람들은요, 또 영상을 하나 올릴 때마다 회사에서 또 돈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베트남에 이제 부인하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 그 사람도 브로커더라고요. 그래 놔놓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저걸 얘기하더라고요. 무료 진행 뭐 이렇게 또 타이틀을 걸더라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해보면 무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는 무료지. 왜냐, 그걸 돈을 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가만히 안 있죠. 이제 신고를 막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탐정처럼 뭐 어떤 이제 문제 있는 신부들을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웃기는 게 그 업체에서 저도 뭐 저희 신부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가 뭐 비싸다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이라도 뭐 저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고는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저한테 뭐 7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천만 원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네가 나한테 준 게 돈이 그 당시에 입금한 게 다 합치니까 4,500인데 저는 이제 입금하는 게 남아있으니까 4,500인데 네가 무슨 7천을 줬냐 내한테.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말은 또 쑥쑥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영상에 말미에 보니까 저한테 7천이 들었다 하는 그 신랑이 새로운 업체를 차렸거든요. 그 업체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응? 그놈 저한테 뭐 7천 들었다고 했는 그놈이 이제 업체 사장이 됐거든요.
왜 자기는 합법적인 등록업체라고 그래요? 제가 봤어요. 한국에 있는 사무실, 뭐, 동생인지, 형인지, 뭐, 동생이라 하는 것 같다, 형이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진 여기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왜 네 이름으로 왜 안 해요? 지 이름으로 왜 안 할까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저한테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하고 이러니까, 이업을 한 3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 신부? 애 놓고 잘 살죠. 지는 애 놓고, 나를 통해서 결혼해서 애 놓고 잘 살면서,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신부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정확하게 카드라가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 누군지. 그리고 걔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 좀 합시다. 뭐 카드라니까. 카드라. 우리 신부들이 기숙사에서 다 뭐 남자친구가 있었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그럼 이 신부는 남자친구 없었냐? 자기는 없고 깨끗했대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남자친구 있는 애가 누군데? 뭐 신랑 이름도 신부 이름도 아니면 사진인데 나한테 보내봐라. 내가 신랑한테 확인해 볼게. 안 보내죠. 아 형님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그런 것도 얘기도 못하면서 뭐하러 얘기를 해? 그럼 지가 지금 운영하는 기숙사에는 있는 신부들은 남자친구 없어요? 걔들도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 기숙사가 개판으로 운영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신랑이 이제 40대 후반인가 뭐 많이 됐으면 아마 40대 후반인가 뭐 50대 초반이었어요. 문제 많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러나 않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국제결혼에 뭐라 그러죠? 뭐 청소부나 수호자처럼 막 떠듭니다. 그리고 뭐, 아가씨들, 그럼 제가 그러죠. 뭐, 아가씨가 뭐 성매매하는 여자 뭐 나가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뭐, 그러면 왜 그 업체들 다 한국에 등록증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업체들은 하나도 책임을 안 지세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나는 뭐가 불법 업체니까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비싸게 받았는 게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사람이 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저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그게 브로커예요, 그게. 자기가 나는 이런 일을 잘합니다라고 해서 영업을 해서 그걸 자기가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뭐, 국제결혼, 뭐, 피해자 카페, 그 다음에 뭐, 동서 카페 이런 데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게요, 한 2년, 3년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봉사방이라고, 그 사람이, 유사장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봉사방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놔놓고 영업을 해요. 직원만 이제 사업자를 내놓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벌써 2년 끊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 사람 서류해주는 친구들 베트남에서 제가 다 알아요. 왜냐면 서류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마주치니까요. 근데 무슨 봉사방이에요, 그게? 받을 돈 다 받고 하는데? 받을 돈 다 받고, 어차피 마담한테 통해서 소개하고, 받을 돈 다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무슨 카페나 밴드나 다른 업체를 막 공격해서, 야, 이런 업체는 뭐 쓰레기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한 1, 2년 잘해요.
그러거나 뭐 없었어. 왜냐, 1, 2년 정도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했는 신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이 좀 되고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는 게 이제 신랑들한테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신랑들이 처음에는 이제 글을 안 쓰죠. 그 신랑들도 이제 또 그 신랑은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또 상담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는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저보고 저 이제 인연자라고 그러고 베트남 인연 만들기라는 이제 그걸 쓰는데 저보고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뭐 저에 이제 대해서 막 인터넷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상호를 바꾸고 왜냐면 그때 이제 제 얼굴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새로 그거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26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26년을 돌아보면은요, 내가 잘해서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오래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오래 하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해서 한 1년 반 동안 거의 손님 없었어요. 누가 남 믿고 일을 주겠어요. 당시에는 뭐 특히 이런 이제 뭐 온라인 이렇게 활성화도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한 2, 3년 지나서 또 이제 조금 괜찮았죠. 그래서 그게 한 3, 4년 가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한 2, 3년 또 고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또 영업을 해가지고 또 잘 됐죠. 그렇게 또 한 3년 또 잘 되다가 또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저는 이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접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2016년도 7월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 카페를 만들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놨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이클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쫓아다니면 돈을 못 버는 건 정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벌어놓은 돈 가지고 먹고 살고 한 1, 2년 하다가 안 되면 뭐 이거는 뭐 망할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돈을 적게 버는 것 뿐이지 내가 버는 게 줄어드는 것 뿐이지 내가 뭐 쓰는 게 뭐 많이 늘어나고 이런 일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그게 진짜 뭐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그때 한 몇 년 번 게 뭐 앞에 한 10년, 15년 번 거보다 더 많이 벌었죠. 그래서 뭐 애들 유학 보내고 뭐 걔들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된 게 이 방식으로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를 믿고 뭐 해주신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죠. 물론 뭐 그분들도 좋은 분 만나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10명 만나서 우리 회사에서 통해서 못 살고 힘들게 뭐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9명은 괜찮게 사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또 잘 사시는 분들 계시고. 잘 사시는 분이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뭐 무슨 소리냐 뭐 그 형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누가 뭐 댓글 다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크게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뭐 그놈이 뭐라 하든 간에 뭐 왜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한국에서 어지간히 할 일 없고 어지간히 못 먹고 살아서 여기 들어와서 이 일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많이 벌어놨고 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아직 어리니까 한참 돈 벌어야 될 나이겠죠. 뭐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고. 근데 그 주리의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게 브로커들. 싸움 붙이고 지는 중간에서 돈을 받아 챙기면서 세상 만사 제일 깨끗한 척. 그리고 뭐 요즘 라오스나 미얀마나 심지어는 뭐 태국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대요. 구독자 여러분한테. 옛날에는 이제 카페 회원이었잖아요. 구독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업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업체라는 게 내가 업체라서 업체가 아니라 한 건하는 건 업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건하는 건 개인적인 소유예요. 근데 2건 이상 하잖아요? 2건부터는 업체예요. 네. 어디 가서 영상관에 가서 물으시던 이게 업체입니까 아닌가 물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건 이상 하면 업체예요. 그냥 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업체입니다. 돈을 안 받는다? 그래도 업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체를 정식적인 업체를 통해서 하시던 뭐가 업체를 통해서 하시던 그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정식적인 등록증이 있고 다 좋으면 당연히 그쪽에 가서 하셔야죠. 근데 정식적인 업체는 아닌데 뭐가 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또 저처럼 제가 있잖아요. 제가 네이버의 카페만요 3개가 폐쇄가 됐어요. 블라인드 처리가 됐어요. 최고로 많았던 회원수는 한 2만 명 정도. 제일 초창기에 했던 거기서 오는 손님이 최고 많았죠. 그럼 그 카페를 누가 신고했을까요? 신랑들이요? 참만히 말씀이죠. 다 업체에서 신고해요. 제가 제일 처음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게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것도 한 6, 7년 됐죠. 6, 7년 됐는데 그것도 제가 아마 국제결혼 유튜브로는 제일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잘은 못했지만 근데 당시에는 저는 이제 유튜브 그걸 만들었을 때도 방송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신부들 프로필을 올렸어요. 신부들 프로필을 올려가 그 프로필을 통해서 이제 그 신부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베트남 애들도 많이 보니까 그런 제보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했던 건데, 그것도 제가 유튜브 채널이 지금까지 아마 한 5개인가? 6개인가 제가 다 뭐라고 그러죠? 계정 중지 당했죠. 계정 삭제 당했죠. 그걸 신랑들이 신고했을까요? 참만 말씀이에요. 다 업체가 신고하죠. 그건 남의 일인, 어차피 계정을 삭제를 하든 어쨌든 그건 자기. 지금도 저는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카페나 유튜브 방송도 제가 많이 그래봐야 지금 웃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어차피 그거에 많다고 좋다고는 보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5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도 못해요. 그래서 하지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떠들고 또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분들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허가 업체입니다. 저는 한국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트남만 합니다. 다른 나라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른 회사보다 저렴하게 받고, 지금 이제 우리 회사의 업체 비용 해봐야 한 1,000만원 내외니까 받고, 지금 한 분은 소개만 해달라 그래가 소개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근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요즘 그런 소리는 들리던데, 소개만 받고 하면 500에서 700만 원 받고도 저는 똥 쳐요. 내가 하는 일 없으니까. 근데 저렴하게 받아요. 지금 한국에 1,000만 원 받는 업체 없어요. 최소 1,500에서 1,800. 저를 그렇게 비싸다고 쟤한테 7,000 들었다 하는 게요? 4,500 받더라고요. 지는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걔 신부를 이렇게 검증한다? 그거 제가 다 옛날에 했던 얘기고 그 얘기 기동량으로 들은 거잖아요. 한국말, 그 사람 베트남어 알아요? 베트남 와이프가 저걸 가서 베트남 와이프가 그 신부들을 만나러 다니고 한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밑에 일하는 통역들 제가 다 아는데, 예? 뭐 그건,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비쌌던 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쌌던 이유가, 저 말고는 그렇게 안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놈도 저한테 돈을 비싸게 주고 온 게, 2달, 석 달, 그것도, 그놈은 또, 중간에 여자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파혼하고 또 지금 신부를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당연히 소개했죠.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게 없으니까 돈을 비싸도 왔던 건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회사가 너무 많은데, 한국에서도 너무 많아요. 그 돈의 절반을 안 드리고도 해요. 근데 왜 그 돈을 주냐고요. 저는 당연히 더 싸고, 그리고 저는 내가 등록증이 없고 무허가 업체이기 때문에 싸기도 하지만은 돈을 한 번에 안 받아요. 그 사람들처럼 뭐 돈을 1,500을 주고 뭐 베트남을 오세요, 2,000을 주고 오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시고 일하시는 만큼, 쉽게 말하면 카톡 교제할 때 카톡 교제 비용 내는 거고, 그 사이 여자 만나러 올 때 소개팅 여행 비용 내는 거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교육 기숙사비 내는 거고, 그리고 한국 가가지고 이따가 결혼하러 들어올 때 중도금 내는 거고, 예? 비자 신청하기 전에 잔금 내는 거고, 4번, 5번에 나눠서 받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해요? 제가 등록증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등록증이 있고 제대로 그게 다 갖춰졌으면 제가 살 이유가 없죠. 그럼 그 사람들처럼 뭐 1,500, 2,000 받고 한 번에 들어올 때, 한 1,500이든 뭐 1,200이든 돈 받고 베트남 오겠죠. 그런 거예요. 업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브로커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가 어떤 업체에서 무슨 이제 안 좋은, 내가 뭔 피해를 당했고 이러면요, 업체한테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업체에서는 그거 상담했다고 해서 돈 더 달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을 끼고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하다가 그 사람이 업체를 소개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절친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요? 중간에서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건 인생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자, 저는 이제 그만하고 배가 고파서 아침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세요.